내가 아프면 자식도 귀찮아한다. 이 말 처음 들었을 땐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정하게 됐죠. 엄마, 병원은 미리미리 다녀. 딸의 그 말 한마디에 뭔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이후로 이젠 나 혼자 설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자식 탓하고 싶지도 않아요. 바쁜 거 알고 사는 게 빠듯한 거 이해해요. 그렇다고 내 노후를 남의 눈치 보며 살 순 없잖아요. 요즘 우리 나이엔 이런 생각, 건강, 자립, 적당한 거리 이 셋을 중심으로 자꾸 마음이 옮겨갑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요, 자식에게 모든 걸 걸었어요. 내가 이 고생을 해도 니들이 잘 살면 됐다. 그렇게 산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우리도 또 그렇게 배웠고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자식도 결국엔 자기 인생 살기 바빠요. 예전엔 온 가족이 모여 살며 끼니를 나눴지만 지금은 각자 집에서 각자 먹는 세상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 거죠. 그러니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라도 내 몫을 챙기며 살겠다는 마음, 그거 절대 이기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누구나 겪는 아주 보편적인 변화예요. 예전엔 자식이 인생의 희망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하루가 내 희망이에요. 몸이 아프지 않고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고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시간 쓰는 거. 그게 우리 나이의 진짜 행복 아닐까요? 지금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한 발 한 발 천천히 바꿔가다 보면 생각보다 덜 외롭고 훨씬 편안한 하루를 만들 수 있어요.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시면 마음에 하나쯤은 들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재산을 미리 넘겨주지 마세요. 73세 김명자 씨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김 씨는 아들이 결혼할 때 서울 아파트를 명예 이전해줬어요. 우리 아들 신혼집 마련해주고 싶어서요. 그때만 해도 참 뿌듯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고마워하고 며느리도 인사 잘하고.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온 뒤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머니, 이제 이 집 주인은 저희예요. 이것저것 간섭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직접 말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말투나 행동에서 그런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부엌에서 음식 해주려고 하면 불편해하고 손자 교육에 한마디 하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하고. 김 씨가 말하더라고요. 집 줄 때는 고마워하더니 명예 바뀌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이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에요. 40년 넘게 살던 집인데 이제 남의 집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해요. 재산 소유권이 바뀌면 관계의 균형도 바뀌거든요. 경제적 주도권을 잃으면 자연스럽게 발언권도 약해져요. 집주인이었을 때는 당당했는데 집을 넘겨준 후에는 위축되는 거죠. 한국개발연구원의 2024년 가족 갈등 실태조사를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재산을 미리 증여한 후 가족관계가 악화된 경우가 전체의 73%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85%가 증여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런 현상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재산권은 단순한 소유 개념을 넘어 가족 내 위계 질서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재산을 잃는 순간 기존의 권위와 발언권도 함께 상실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재산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것으로 두세요. 나중에 다 줄 건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주는 것과 나중에 주는 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주면 우리는 빈손이 돼요.
나중에 주면 우리는 끝까지 주인이에요. 그 다음엔 도움은 주되 권리는 주지 마세요. 자식이 어려우면 도와주세요. 하지만 내 재산에 대한 결정권은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 돈으로 뭐 해라, 저거 해라 간섭받을 이유 없거든요. 도와주는 것과 넘겨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세금 때문에 미리 줘야 한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상속세 면제 한도도 있고 요즘은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아요. 세무사와 상담받아 보시면 생각보다 급하게 넘겨줄 이유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미안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번 돈이에요. 우리가 모은 재산이에요. 자식에게 다 주지 않아도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자식이 서운해한다면 그건 자식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김 씨는 이후로 마음을 바꿨어요. 내 돈은 내가 쓰겠다고 선언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아들이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편해졌다고 해요. 서로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들도 이제 엄마 재산 생각 안 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옛말에 이런 게 있죠.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먹이지만 낚시를 가르치면 평생을 먹인다고. 살다 보니 이 말이 참 맞더라고요. 재산을 통째로 주는 건 물고기를 주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게 하는 게 진짜 부모 사랑이죠. 결국 재산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예요. 이걸 지켜야 끝까지 당당할 수 있어요. 근데 재산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건강 문제인데요. 두 번째, 아플 때 돌봐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67세 박철수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어요. 수술도 받고 한 달 넘게 병원에 있었는데요. 처음엔 혼자서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술 후 몸이 너무 아프고 혼자 있으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많이 아파. 병원에 좀 와줄 수 있을까? 아들 대답이 이거였어요. 아빠, 죄송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못 가겠어요. 간병인 써드리죠. 차가운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못 온다는 거였죠. 박 씨가 그때 느낀 마음을 말하더라고요. 40년 넘게 키웠는데 내가 아플 때 옆에 없다니. 간병인이 나보다 더 친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밥 떠먹여주고 등 긁어주고 화장실 갈 때 부축해주는데 정작 내 아들은 전화로만 안부 묻고. 더 서글픈 건 이게 요즘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병실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요즘 젊은 세대는 정말 바빠요. 회사 일, 자기 가정, 아이들 교육까지, 부모 병간호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픈 부모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요. 더 복잡한 건 요즘 젊은 세대들도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집값은 치솟고 일자리는 불안하고 아이 키우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졌어요. 부모님 병간호까지 하라고 하면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에 발표한 가족 돌봄 실태조사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성인 자녀 중 85%가 부모 간병의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30대와 40대의 경우 이 비율이 90%를 넘어섭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부모 돌봄 사이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런 현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 사회는 핵가족 중심으로 변화했지만 부모 돌봄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전통적인 대가족 시대의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괴리가 가족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아플 때를 미리 준비하세요.
건강할 때 요양보험, 간병보험 같은 걸 미리 준비해 두세요. 아플 때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이런 준비가 필수예요.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나중에 자식들에게 짐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 다음엔 아프다고 자식 부르지 마세요. 정말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자식들 일상을 방해하지 마세요. 대신 믿을 만한 병원, 좋은 간병인을 미리 알아두세요. 간병인도 전문가예요. 자식보다 훨씬 잘 돌봐줄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건 병원 시스템을 미리 알아두는 거예요. 자주 가는 병원의 응급실 위치, 입원 절차, 보험 처리 방법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걸 미리 알아두면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치료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세요. 단골병원, 믿을 만한 의사, 응급시 연락할 사람들. 이런 네트워크를 자식 말고 따로 만들어 두세요. 같은 또래 친구들, 복지관 직원들, 이웃들과도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박 씨는 이후로 생각을 바꿨어요. 간병인과 친해지고 같은 병실 환자들과도 서로 도우며 지냈어요. 퇴원할 때 말하더라고요. 오히려 자식 눈치 안 보고 편했어요. 간병인도 전문적이고 다른 환자분들이랑 이야기하니까 외롭지도 않고 지금 박 씨는 정기 검진도 혼자 다니고 약도 혼자 챙겨 먹어요. 아들한테는 검진 결과만 알려주고 특별한 일 없으면 병원 일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들도 이제 더 편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을 보면 늙은 나무는 새 가지에 의지하지 않아요. 대신 깊은 뿌리로 스스로를 지탱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플 때일수록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건강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 어디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겠죠. 세 번째, 함께 살자고 제안하지 마세요. 71세 이순옥 씨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기 어려워졌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서 잠이 안 오고 아픈 데 있어도 말할 사람이 없고 밥 해먹기도 귀찮아서 라면만 끓여 먹었어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 같이 살까? 아들은 처음엔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말로는 환영한다고 했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이 씨가 아들 집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어머니, 손자 교육 방식이 요즘과 달라요. 어머니, 저희는 저희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 음식도 너무 짜게 하시고 텔레비전 소리도 너무 크게 하세요. 이 씨가 말하더라고요. 내가 방해가 되는구나 싶어서 더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집에 있는데도 집 같지 않았어요. 내 방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감옥에 갇힌 기분이고 거실에 나가면 눈치가 보이고 더 힘든 건 손자 문제였어요. 손자가 할머니한테 와서 이것저것 부탁하는데 며느리가 그걸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말 들으면 내가 뭔가 잘못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세대별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젊은 세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죠. 음식 취향도 달라요. 우리는 집에서 해먹는 걸 좋아하는데 젊은 세대는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어요. 특히 손자 교육 문제에서 갈등이 많이 생겨요. 우리 때는 아이들 뛰어놀게 두고 밥 많이 먹이고 텔레비전 봐도 크게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 하나하나 다 관리하고 스마트폰도 시간 정해서 보게 하고 식단도 꼼꼼히 챙기잖아요. 한국가족학회가 2024년에 실시한 3세대 동거 가정 실태 조사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조사 대상 가정의 78%가 육아 방식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 중 65%는 심각한 수준의 갈등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이 가장 심각했으며 이로 인해 가족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3세대 동거는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심리적, 문화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각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와 생활 방식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자식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마음, 그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어요.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서워서, 외로워서, 누군가가 돌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함께 살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만 더 외로워져요. 함께 살면서 눈치 보는 외로움이 혼자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보다 훨씬 아파요.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함께 살면서 위축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까운 곳에 따로 사세요. 같은 동네,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자주 만나는 게 좋아요. 함께 살면서 매일 부딪히는 것보다 따로 살면서 좋을 때만 만나는 게 서로 편해요.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엔 외로움을 자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외로우면 또래 친구들, 동호회, 복지관 같은 곳에서 해결하세요. 자식은 자식 역할이 있고 친구는 친구 역할이 있어요. 자식에게 친구 역할까지 바라면 자식도 부담스럽고 우리도 실망하게 돼요. 또 중요한 건 혼자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혼자 밥 해먹기, 혼자 병원 가기, 혼자 장보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처음엔 어려워도 익숙해지면 오히려 자유로워요. 마지막으로 독립된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세요. 혼자 사는 게 어려워도 최대한 스스로 해보세요. 정말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 씨는 결국 다시 혼자 살기로 했어요. 대신 아들 집 근처로 이사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따로 살아보니까 서로 그리워하게 되더라고요. 함께 살 때보다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강물을 보면 각각 다른 길로 흘러가지만 결국 바다에서 만나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자기 길을 가되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해 볼까요? 네 번째, 생활비를 달라고 하지 마세요. 75세 최영수 씨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어요. 국민연금이 한 달에 80만 원 나오는데 집 관리비, 병원비, 생활비 다 하면 부족했어요. 특히 겨울에 난방비까지 나가면 정말 빠듯했죠. 딸에게 전화했어요. 딸아, 미안한데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한 달에 50만 원만 보태줄 수 있을까? 딸은 당연하죠라고 했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딸도 기분 좋게 보내주고 최 씨도 고마워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딸이 전화할 때마다 돈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 요즘 저희도 애들 학비 때문에 힘들어요. 아버지, 좀 더 아껴 쓰실 수는 없을까요? 아버지, 꼭 필요한 것만 사시면 안 될까요? 최 씨가 말하더라고요. 돈 받을 때마다 위축되더라고요. 딸 사위 눈치 보이고 뭘 사고 싶어도 망설여지고 친구들하고 밥 한 번 먹으려고 해도 딸 돈으로 먹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더 힘든 건 사위 태도였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장인어른 생활비 때문에 저희 아이들 학원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말도 들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경제적 의존이 시작되면 심리적 의존도 따라와요. 돈을 받는 사람은 점점 위축되고 주는 사람은 부담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 젊은 세대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요. 집값, 교육비, 생활비 다 올랐거든요. 특히 요즘 30대, 40대들은 정말 힘들어요. 집 대출금 갚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자기들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데 부모님 생활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마음으로는 도와드리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이 2024년에 발표한 노후소득 실태조사를 보면 현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45%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 60%가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지원을 받는 기간이 길수록 가족관계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박사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제적 의존 관계는 필연적으로 권력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돈을 받는 쪽은 점점 발언권이 약해지고 주는 쪽은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는 건강한 가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생활 수준을 현실에 맞추세요. 연금으로 살 수 있는 수준에서 생활하세요. 좀 부족해도 자식에게 손 안 벌리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예전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형편에 맞게 살아야 해요. 그 다음엔 부업이라도 찾아보세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경비, 청소, 배달, 아파트 관리사무소, 일 같은 것들 말이에요. 힘들어도 자기 돈으로 사는 게 훨씬 당당해요.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일하면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은 벌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건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각종 복지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식에게 손 벌리기 전에 이런 걸 먼저 알아보세요. 주민센터에 가면 자세히 안내해줘요. 그리고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시장에서 떨이로 싸게 사고 공공시설 이용해서 문화생활하고 경로 우대 혜택 받을 수 있는 곳들 알아두시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모으면 생각보다 많이 절약돼요. 마지막으로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걸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세대는 자식 교육시키고 집 마련해 주느라 정신없었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세요. 최 씨는 이후로 생각을 바꿨어요. 딸에게 이제 안 받겠다고 했어요. 대신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어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힘들지만 자기 돈으로 사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최 씨는 딸과 만날 때도 편해요. 돈 이야기 안 나오니까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다고 해요. 딸도 이제 아버지가 당당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노자도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 부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살다 보니 이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게 진짜 부자예요. 돈 문제까지 해결했으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5번째, 손자 돌봄을 자청하지 마세요. 69세 정미경 씨는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손자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어머니,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요. 도와주세요. 유치원 대기도 길고 학원비도 비싸고 마땅한 곳이 없다는 거였어요. 정 씨는 기쁜 마음으로 당연하지라고 했어요. 손자와 시간 보내는 게 즐거울 것 같았어요. 처음엔 정말 즐거웠어요. 손자가 할머니 하면서 따르고 함께 놀고 밥 해먹이고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손자를 봐야 했어요.
밥 해주고 씻겨주고 놀아주고 숙제도 도와줘야 했어요. 70이 다 된 나이에 활발한 7살 아이를 따라다니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더 힘든 건 며느리와 육아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머니,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마세요. 어머니, 과자는 정해진 시간에만 주세요. 이런 말들을 계속 들어야 했어요. 정 씨가 말하더라고요. 내가 육아 도우미가 된 기분이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고 잘못했다는 말만 듣고 손자는 귀여운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더 속상한 건 손자가 점점 할머니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할머니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보다 엄마가 더 높은 사람인 줄 아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세대별 육아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때는 먹이고 재우면 된다였는데 요즘은 놀이, 교육, 정서 발달까지 다 신경 써야 해요. 그리고 손자를 돌보는 것도 체력적으로 쉽지 않아요. 우리 나이에 어린아이 따라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본 분들은 알 거예요. 육아정책연구소가 2024년에 발표한 조부모 육아 참여 실태조사를 보면 현실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는 가정 중 70%가 갈등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육아 방식과 교육관 차이가 가장 큰 갈등 원인이며 이로 인해 조부모의 65%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현대 육아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발달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조부모 세대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하세요. 매일은 안 되고 일주일에 이틀만, 몇 시간만 이렇게 선을 그어야 해요. 무조건 다 해주려고 하면 나중에 서로 힘들어져요. 내 체력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현실적인 선을 그으세요. 그 다음엔 육아 방식에 간섭하지 마세요. 요즘 육아법과 우리 때 육아법은 달라요. 내가 키워봐서 아는데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도움만 주고 간섭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며느리가 정한 규칙에 따라가세요. 또 중요한 건 돈 받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자 돌봄을 유료로 하기 시작하면 정말 일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고 우리는 더 부담스러워져요. 도와주는 마음으로 해야지 돈벌이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내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손자 돌보느라 내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손자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도 중요해요. 정 씨는 결국 며느리와 대화를 했어요. 일주일에 사흘만 도와줄게.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 처음엔 며느리가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한다고 해요. 부담 없이 도와주니까 서로 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정 씨는 손자와 만날 때가 더 즐거워졌다고 해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니까 스트레스도 없고 손자도 할머니 오는 날을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나무를 보면 새 가지를 키우되 뿌리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손자는 도와주되 내 자신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자식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재산을 미리 주지 마시고, 아플 때 의지하지 마시고, 함께 살자고 하지 마시고, 생활비를 달라고 하지 마시고, 손자 돌봄을 자청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로 연결돼요. 우리가 스스로 서야 자식과의 관계도 편해진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의지하려고 할수록 관계는 더 어려워지고 스스로 해결할수록 관계는 더 편해져요. 우리 나이엔 다 그런 마음이에요.
자식 좋은 일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힘든 일 있으면 대신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다만 방법을 바꿔야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따뜻한 관계 말이에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바꿔보세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일들을 늘려가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훨씬 편해질 거예요. 자식들도 부담 없어 하고 우리도 당당해지고 살아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자식과 얼마나 가까이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느냐더라고요.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아끼는 관계가 가장 오래 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자식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